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에 비판 여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개월 만에 최저로 뚝 떨어지는 등 레임덕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른 부동산 정책 어디서부터 다시 좀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김현수 교수, 창조도시 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여권 여당 또 문재인 대통령 쪽의 지지율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하락하는 분위기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지금 44.8%까지 떨어지면서 사실 정권 초기의 분위기와는 많이 좀 다른, 그리고 총선에서 대승을 한 이후에도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저희 화면도 나가고 있지만 긍정적인 여론이 45% 밑으로 떨어진 반면에 부정적 여론은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딱 오차 범위까지 계산하면은 절반이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 하락, 그리고 최근 근래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여권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엇박자를 내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분노의 요소가 되고 믿음을 좀 계속 실추시키는 하나의 사건들이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직접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 보세요? 예, 일단 그린벨트 해제 부분은 대통령께서 참 힘겨운 가운데 봉합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나 또 여권이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자꾸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혼선만 빚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정리를 하셨는데요. 사실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의 근간에는 분명히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부분은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란 이전에 사실은 그 청와대나 이런 쪽에 고위공무원들의 어떤 다주택자가 네. 예상보다 많았다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영향으로 많이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정부 대통령께서 이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일단락 짓는 어떤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는 또다시 약간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는 우리 미래 세대에 이런 부분들에 남겨줄 자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해야 되고 보존의 쪽에 무게를 두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어서 서울 시내 이제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태릉 쪽에 있는 골프장 부지, 골프장 부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골프장 부지가 거기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존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공급 방안에 상당히 관심 있는 곳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 부분이 논란이 있고요. 또 사실은 3기 신도시라는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충분한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께서 잠깐 또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잠깐 이제 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 국민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속에 그러한 아주 미묘하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착오나 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의 그 진심 자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계기가 충분히 이번 달에 예정되고 있는 공급 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정부의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후손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좀 보존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태릉 골프장이죠. 태릉에 있는 골프장을 개발한다는 게 결국 또 그린벨트를 개발하는 것이 된다면, 이게 선택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후손에게는 물려주겠다는 건지 어떤 방향성인지를 또 여기서 또 모호함을 느끼게 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난 며칠 동안 그린벨트를 둘러싸고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활용하자, 한쪽에서는 안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 이견도 있었고요. 그렇죠. 참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 부동산 정책 혹은 도시 관리, 국토 정책에 대한 좀 일관된 기조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두 가지 통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우리 그 카카오나 네이버, NC 소프트 같은 우리 그 언택트 업종이라는 거, 네네.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커졌단 말이죠. 예. 미국의 우리 그 빵이라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나스닥에서 아주 그 뭐 굉장히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다 어디 있냐 하면 서울, 판교, 강남에 둥지를 틀고 있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조선, 철강, 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가총액이 맞습니다.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기업들은 전부 지방에 있습니다. 국가 산단, 임해공단에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고 이 결과적으로 지난 한 보름 전에 통계청에서 수도권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네. 한 8만 명이 순유입됐어요. 80%가 10대, 20대입니다. 10대는 대학 교육 때문에, 20대는 취업 문제로 지금 그렇죠. 네, 큰 서울로 문제죠, 사실.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이해 없이 좀 너무 대중요법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대중적용법이다. 이런 트렌드가 아마 우리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그래서 저는 좀 그린벨트 문제든 부동산 대책이든 예. 좀 산업 구조, 인구 이동과 네네. 좀 같이 한번 바라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린벨트에 대한 교통 정리는 이제 확실하게 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말미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뭐 발언을 하셨던, 골프장을 네. 이렇게 풀어서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시적으로 봐야지 뭐 대통령 너무 부동산 의미부여를 하는 전문가가 건 아닌데 거기에 따른 용도 지역과 지구가 어떻게 지정이 돼 있는 것까지 뭐 이왕이면 발표를 해주셔서 참모들이 챙겨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뭐 그 정도 예시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고요. 예. 이제 왜 이것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와 벌써 이제 뭐 레임덕에 3년 차니까 뭐 레임덕에 대한 슬슬 얘기도 얘기가 이제 나올 수 나오려고 있는데 하죠.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나온 이유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언택트로 산업들에. 하다 보니까 네.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전부 핸드폰 하루 종일 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어떠한 그런 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층들도 갑자기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온 사방에서 난리를 치니까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관심도가 좀 급증하는 어떤 그 후유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중에 이제 하나는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여러 번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 22번 발표한 정책의 정책 효과가 조금 효과를 보이다가 다시 또 재반등하고 네. 효과를 보이다고 하는 이런 것이 지나치게 한 3년 가까이 오다 보니까 반복됐죠. 이제 거기에 네. 따르는 피로감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화풀이 대상이 좀 필요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떤 전문가적이고 세련된 어떤 정부 관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상당히 당황스럽고 초조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정에서 엇갈린 엇박자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이 이제 국민들을 더 이제 불안하고 화를 나게 화나게 하고 하고. 예. 이제 이것이 과연 이 정부를 믿어도 될까 하는 어떤 여기까지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다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과거에 나는 집 없어도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무주택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정부가 계속 부동산 가격을 어쨌든 정책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되었으니까 신뢰도가 이제 많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하락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하나의 이제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만 확실하게 좀 근절하고 좀 더 통일되고 네. 그다음에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부동산 대책들을 좀 더 다루고 내놓는다라면 뭐 다시 뭐 지지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실 속절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땐 올라갔다 어떨 땐 떨어지고 흐름이죠, 늘 오르락내리락을 하는 건데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번 정책도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인기에 영합할 문제는 예. 아니니까요, 분명히.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태릉 골프장 얘기가 나오면서
몇몇 지역이 거론되는 데가 있습니다. 뭐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예하 부대라든지 구파발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뭐 이런 이제 주로 군부대 군시설 위주로 해서 이제 정부가 이거를 개발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 나오면서 또 최근에 김현미 장관하고 또 국방부 장관하고 만났죠. 만나서 회동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전망들이 나왔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개발을 하면 주택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뭐 단도직입적으로 해결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여권이나 정부나 이런 쪽의 움직임을 뭐 우리가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백가쟁명이라는 좋은 표현도 가능하지만 네. 제가 조금 언짢은 표현을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뭐 조금 이따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지금 이미 김태년 대표께서는 또 세종시로 또 이제 전체 네. 국회하고 청와대하고 다 옮겨가자. 물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쟁점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은 지금 과연 그게 오히려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태릉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태릉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장 외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이게 좀 적절한 이야기 되는 게 뭐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가 있죠. 거기 있죠. 네. 그 뭐 붙어 태릉이라는 있습니다. 지역이 있으니까요. 붙어 있습니다. 네네. 담이 붙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까지 아마 지금 그 공급을 한다면 한 2만 호까지 강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짐작컨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방부 장관은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국방부 내에서 이 여론 자체가 이러한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그저 굉장히 순응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만만한 게 우리 국방부냐. 네. 그리고 국방부에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태릉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유일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 시설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만만한 쪽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군 유유부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그 유유부지들은 대부분 군 전략상 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네. 곳들이 많고 시외곽에 있는 군 또 부대들은 그만큼 그 요지에 있어야만 할 어떤 이유들이 이유들이 있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여론전에 있어서는 군 부대는 항상 지금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 속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수방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구체적인 검토나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논의나 검토의 이런 건 장에 없이 그냥 내던져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휩쓸려서 마치 또 단정적인 것처럼 결정된 것처럼, 추진이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여권에나 또 정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왕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한 번에 내놔서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예. 효과가 있느냐,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적절한 시기에 하는 골든타임은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단시일 내에 뭔가 결과를 보려고 이런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어떤 정부가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사실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허둥대는 모양새를 자꾸 보여주니까 네네. 국민들은 더 불안한 불안하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예.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저는 저 생각이 박사님 의견에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허둥대고 쉽게 얘기해서 졸속으로 추진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제 유유부지라든지 이런 부지들의 얘기가 나왔던 거는 사실 뭐 문재인 정부만 갖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초기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군이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60만 대군의 예비군 병력까지 합치면 100만 대군이 필요했죠, 사실. 그때는 이제 장비 자체도 노후했었고 했지만 지금은 군 산업이 상당히 전략화됐고 첨단화됐죠. 우리 한국의 네. 대한민국의 국군이 세계 뭐 6대 국군 순위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무기도 강화됐고 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군부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런 막사들이라든지 이런 부지들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폐기 처분되다시피 해갖고서 놀리는 유유부지가 사실 수도권에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군인을 딴 데다 쫓아내고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유유부지를 통해서 만약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면 수도권에 어차피 인구가 몰려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앞으로도 몰려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에 땅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땅이 없는데 땅을 굳이 찾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고 그 부분 중에 어떤 개발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곳이라면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어쨌든 땅을 내놓게 된다 그러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일반 민간인이 사는 땅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도 좀 평가가 싸게 할 저렴하게, 수도 네, 있고 또 합리적으로. 토지 보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덜 사회 문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공부지를 위주로 해서 찾는 어떤 그런 고육지책의 면도 있고 토지가 가지고 있는 한정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지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니, 근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박사님 말씀하시면서 이게 중구난방이다 우후죽순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하면 너무 아니, 제가 한쪽이 두 가지만 하지 말씀해요. 않겠습니까? 제가 잠깐만 네네.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그 군 작전 장교를 제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다른 태능이나 이런 쪽은 그나마 복지 시설이니까 언급이 뭐 그렇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될 대상이라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 수방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전 여부를 너무나 지금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거기서 만일에 수방사가 이전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이전을 하겠습니까? 완전히 거기도 현재도 지금 사실은 서울 외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남태령 넘어가는 지역에.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올해 대책들을 6.17과 그다음에 7.10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혹은 발표와 동시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정부가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할 때도 공급 부분에 대한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실 5월 6일 날 수도권 그 주택 공급 기반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충분한 공급에 대한 것들이 맞춰져 있고 현재도 지금 많이 현장에서 공사 진행이나 분양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 상반기에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분양 물량 자체를 예상 또 한 3만 5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분양 자체가 서울에 지금 필요한 한도 자체가 5만 호 내에 그동안에 뭐 5년이나 이런 정도 평균을 해보면 5만 호 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상회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 분양 예정에 있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달 28일 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분양이 사실은 거의 빨리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확대 적용되기 전에 분양을 서두른 현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지금 최근 오늘까지 지금 집계된 어떤 물량들로 보면은 3만 5천 호가 아니라 지금 한 4천 호도 지금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굉장히 분양이 적네요. 되었다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7월 말까지 남아있는 기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서둘러 되는 것들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부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통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법령이나 관련 부처의 여러 가지 쓰임새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여론 방향이나 이런 것에 민심에 휩쓸리면서 사실은 충분히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을 제가 예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군 부지를 두고 논란이 있고 그걸 뭐 국토부 장관과 뭐 국방부 장관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논란이 되고 그 부분을 논의할 것 같은데 저는 교수님한테는 그걸 예.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 어쨌든 그래도 공급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효과적인 공급 대책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는 또 아끼자 중심부부터 개발하자라는 예. 방향은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대학에 있어서 현장은 잘 모르거든요. 예, 예. 교과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가 도시는 뾰족하죠. 이렇게 중심지는 그렇죠. 고밀화되고 비싸고 복합 용도로 개발이 되고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저밀도로 내려가죠 이제. 가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효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도시의 토지용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중심지에 있는 저이용, 미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먼저 개발하자라는 방향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중심지를 고밀화하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공유를 찾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때 한번 좀 볼 게 있어요. 우리가 런던이나 파리나 도쿄에서 전 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산이 없어요. 산이 없고 그다음 테임스강, 샌드강, 라인강 보면 우리 중랑천보다 좁아요. 하천부지가 없어요.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우리 서울은 사실은 605제곱킬로미터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이 사실은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용지가 좁은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사실은 얼마만큼 더 고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팬데믹으로 한 4만 명 이상 지금 사망한 뉴욕보다도 네. 뉴욕이 우리보다 서울보다 인구는 한 100만 명 작은데 면적은 한 100제곱킬로미터 큽니다. 그러니까 런던, 도쿄하고 비교하더라도 밀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라 그래서 어디를 얼마나 고민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엄밀하게 기반시설 용도 용량을 봐야 하는데 예. 제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철도 역세권이라는 거 이건 상당히 필요한 조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전에 이 강남 구획정의 사업을 할 때는 자동차 교통의 토지 이용이었어요. 해가지고 우리가 강남역, 삼성역, 테란로, 영동대로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 땅 밑으로 KTX, 곧 GTX가 그렇죠. 환승하는 시대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좀 고속철도나 광역급행철도의 환승역에는 좀 굉장히 밀도를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좀 많이 줘서 초연결 공간입니다. 초연결 기업이 등장하듯이 네네. 그런 쪽에 좀 고민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GB 문제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GB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GB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GB는 앞으로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그린벨트가 무엇이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숙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년 전에 서울 인구가 500만이었어요. 500만일 때 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가 서울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이제 컨트롤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2,500만이 됐어요. 30km, 40km에서 통근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GB의 역할이 무엇인가? 물론 GB가 있음으로 해서 서울 외곽에 자연환경이 남아있다는 건 큰 공이죠. 네네. 한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항상 그 단기 처방 목적으로 GB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특히 그렇죠. 이 훼손된 GB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환경 하시는 분들은 복원하라 녹지로 이런 그렇죠. 주장도 있고 네네. 이미 훼손돼 있으니 택지로 개발을 공급하자 하자. 하는 주장도 있고 지금 건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단기 처방적인 그린벨트를 관리할 것인가 해서 저는 좀 어떤 시각이 필요한가 하면 이제 GTX가 공급이 되면 한 30km권까지 이게 서울 메트로폴리탄이 됩니다. 그다음 서울 시내 아까 밀도가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학이 70개가 있어요. 대학이 70개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특히 이제 우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 가면 대학이 10개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대학, 엄청난 R&D 수요를 가진 그런 대학들인데 산을 타고 거대한 캠퍼스가 이게 시가지를 양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수십만 명의 대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청년 주택 문제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기능도 좀 떼내가면서 대도시권 계획 차원에서 GB의 역할을 새롭게 좀 이해하는 그런 네. 기회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장기적인 관점의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앞서서 조성일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도 이전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 그러니까 행정 수도로 옮기자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옮겨지면은 뭐 거기도 좀 유동 인구가 생길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을 텐데 글쎄요. 2004년에 한번 위원이 결정이 그렇죠. 났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을 했을 때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 네, 일단 이제 김태년 대표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국민의 한 사람이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그때 위원 판단이 났을 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그거였습니다. 지금 서울이라는 곳이 관습 헌법상 이제 수도로서 분명히 이제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예를 들어 세종시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언급이 먼저 없이 세종시로 옮기는 아이디어 차원인지 실제 그렇게 향후 이제 여권에서 추진하겠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언급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뭐 포퓰리즘 성격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요. 제가 어제 모 방송을 보니까 이제 세종시의 그 시장님이 또 출연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또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으니까 빨리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세종시로 국회와 청와대를 옮긴다고 해서 다 해결되겠느냐?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 공공기관 이전 지방으로 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시적인 성과는 뭔가 다 끝났는데 인구가 갑자기 지방으로 확 빠져나간 느낌은 크게 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달 아마 중으로 혁신도시 이전 관련해서 효과와 관련한 이 발표가 보고서를 나오겠죠. 예, 국토부가 예, 낸다고는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그 정부가 당초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지방이 골고루 균형 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어떤 성과 부분을 글쎄요 수치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미국의 사례를 우리의 사례에 딱 맞는 사정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 수도는 결국 워싱턴 D.C.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뉴욕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 수도와 같은 성격의 중심지 대표적인 역할을 중심지 하고 있죠. 역할을 하는데 그 경우에 워싱턴으로 수도가 정해졌지만 뉴욕의 경우에 인구가 뭐 준다든지 그런 효과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뉴욕의 지금 뭐 밀도나 이런 부분들은 뭐 더 이상 뭐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세종시 이전 자체가 또다시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나 여론의 어떤 균열이나 이런 것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는 직접적인 효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충분히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시길래 저는 많이 놀랐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충분히 신중한. 신중하게 조금 네. 언급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연구 용역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는 그거더라고요. 길거리 국장, 뭐 카톡 과장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로 갔는데 정부 부처에 있는 국장과 과장들은 매일 국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매일 길거리에 있고 카톡으로 연락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예 국회를 다 내려보내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럼 또 새로운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게 김태년 원내대표의 얘기더라고요. 이제 과밀 억제 권역에서 이제 어떤 지방으로의 어떤 분산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직장만 가서는 안 되고 주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거가 같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세종시에 많은 행정기관들이 내려가 있지만 서울 KTX나 광명역에서 가면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내려가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 국장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국회 국정감사나 이럴 때에는 거의 국회에 와 있어야 되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분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KTX와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수도권에서 한 100km 이내에서 네네. 행정구역이 만약에 분산이 됐다 그랬을 땐 저는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예 출퇴근이 불가능한 저기 진주라든지 뭐 이런 더 떨어져야 대구라든지 된다고 이제 이런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 오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야 이사를 가자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이거를 재논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청와대와 어떤 이런 게 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저기 세종시로 인구가 이전이 돼갖고 분산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지금 그것만 가면 안 간다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했을 때 안 갑니다. 가기 좀 어려울 거라 보시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교통 유동량만 많아지고 결국에 이제 세종시로 가는 KTX를 예약하는 거는 하늘에서 별 따기가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됐을 수도 있죠. 사실 지금도 월요일 날 이제 세종으로 내려가는 하행선은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선은 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진짜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도. 대전에 가끔 이제 일 때문에 네네. 가면은 거의 예약이 불가능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더 극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는 극심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저도 이제 농담 삼아서 국회를 그냥 일단 거기로 보내버리면 그 국회 부지가 나오면 여의도는 저는 충분히 그 맨하탄과 같은 개발할 도시를 수도 만들 있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그 국회의사당이 빠진 자리에는 상당수의 어떤 주택이 되지만 주택만 져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복합 인프라가 또 고밀화 있어야 시켜가지고 되니까요. 용적률 가히 혁명적인 용적률만 1000% 이렇게 줘서 하나의 다운타운으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런 혁명적인 조치도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주택 가격 오르면 어떡하나. 어차피 오르는 건 인정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거는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는 게
좀 이게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계속 생각을 뭘 내놓는데 제대로 안 되고 예. 혼나고 이러니까 좀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사실 뭐 국회 가고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주거 지역도 같이 가면서 네. 거기가 새로운 뭐 제2의 수도 느낌으로 예. 새롭게 생활 반경도 예. 같이 어우러지면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공간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세종시가.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도권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뉴욕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도쿄로, 런던으로 혁신 기업들이 모이면서 지금 지역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왜 그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아는 그 팡 같은 혁신 기업들이 많이 몰리니까 집값이 오르고 샌프란시스코 노숙자들이 흘러 넘친다 그런 그러니까요. 뉴스가 한참 나온 적이 있죠. 우리가 혁신 도시나 행복 도시가 입주할 때 잠시 수도권 인구가 좀 빠져나갔습니다. 순유출이 좀 증가한 기간이 한 5년 있었죠. 근데 그게 다 채워지고 나니까 그 공무원들이 다 이주하고 나니까 이제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시 조금 더 빠지는 일이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도권의 순유입이 특히 영호남의 10대, 20대 중심으로 네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모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통계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현상이 50년 동안 지속될 것 같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향후 통계청. 50년이요? 향후 50년. 그 말은 굉장히 고착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대도시로 몰리는 이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단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전통 제조업과 일반 도소매업에서 일자리가 없어져요. 네. 이걸 정책의 힘으로 막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흐름이죠.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청와대와 국회를 옮긴다고 이제 이게 멈추겠느냐? 물론 서울의 과밀한 그런 기능을 좀 떼내면 조금 뭐 좀 악화한다 볼 수는 둔화되거나 조금 없죠.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네,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런 혁신 기업들이 꼭 서울이 아니고 지방 대도시에도 입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기가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공급을 뭐 지금 세종시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결국 지금 집값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뭔가 대안을 내놓을 수 없을까 하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 보면은 최근에 또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집주인하고 또 세입자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전월세금을 국가가 지자체가 정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재산권 침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재산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리 현재 우리 헌법에서 근간을 이야기하고 흔들 수 있는 있는.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념이나 이런 쪽과도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표준 임대료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예. 이제 정해지면은 그대로 그냥 시장에서는 정한 대로 따라라 이런 쪽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혹시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발의안을 못 보셨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집을 새 놓을 때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금 같은 거를 시장이나 도지사가 정하게 해서 표준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정하고 그거보다 높은 인상분은 이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해진 가격을 정하는 거죠. 시장이나 도지사가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최고 가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표준 시장과 임대료를 도지사가 정하는 거죠. 정했는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 한도 내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정해라고 하는데 그 한도라는 것 자체가 표준 임대료 산정은 결국은 굉장히 획일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를 넣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현실과도 시세도 많이 다를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일단 인위적으로 단기간 내에 있어서는 어떤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원하는 설정 선 이하로 안정되는 듯한 모양은 보이겠지만 네. 그에 되면 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옆으로 이제 튀어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 구조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나중에 이제 임대료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임대료를 최고로 정해지면은 만일에 그게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역전세 난입에 대해서 굉장히 폭락하는 상황이 됐을 때 표준 임대료만큼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은 정부가 책임져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정부가 가격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기본적인 원리를 수급상의 원리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정해주고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강요하는데 우리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고 네.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 체제와는 좀 다르다는 측면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준 임대료라는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와도 맞닿아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임대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중에 다른 어떤 가격을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것은 정확한 우리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층이나 호나 뭐 몇 가지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역세권에 있느냐 교통상에 있어서 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세상에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임대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단일한 이런 부분들의 가격을 제시했을 때 그 예. 부분으로 인한 어떤 것들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으로 해서 전체적인 임대 시장이 문제가 생길 거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표준 매매 시장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 예. 이것을 저는 법안으로 제출했다는 데서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물론 네.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죠. 국회에서 그렇죠. 논의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든 매매 계약서든 쓰죠. 지정돼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죠. 저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뭐 확대 해석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표준 임대료를 정해서 당신들이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거를 무조건 적용해라고 얘기하면 유연적 소지가 있죠.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뭔가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임대인의 주장을 들어줄 수도 없고 임차인의 주장을 들어줄 수 없을 때는 공공기관이 이 지역에서의 어떤 적정 임대료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당신들이 합의를 볼 수 있던 뭐를 하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이제 임대차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마치 그 표준 임대료를 전 임대차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아니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전월세는 매주 단위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감정원이 이제 발표하는 호가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감정원이 뽑아놓는 거지만 한국감정원의 기준이 정당한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국가에서 그 국토교통부 산하 아니 그게 뭐냐면 실거래가가 있고 호가 중심으로 하는데 한국감정원에서 집계 방식의 차이가 집계 있어서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거기서 때문에 오는 그 부분에서 믿는 오차를 사람도 생각을 해야 있지만 된다는 믿지 않는 말씀이신 사람도 거죠.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정부가 뭐 그걸 정했다 그랬을 땐 이번 정부만 하다가 다음에 법이 없어지는 거는 아닐 테니까 있던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좀 그래서 이게 있다라는 합리적 하나의 기준 제시로서 표준 임대료가 참고사항으로 하세요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법안에 그동안에 제가 신문지상에서 읽은 그 느낌 자체는 이것이 하나의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아까 제가 최고 역할을 할수 가격제처럼 있을 역할을 것처럼. 할까 봐 걱정돼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사실 정부가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세입자들의 이제 불안정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네. 다양한 지금 뭐 공급 확대와 함께 나온 것인데 그 해외 사례 베를린 같은 데서 이런 걸 아마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데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임대 공급 물량이 줄거나 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무부 장관이 아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무위원이니까 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엊그제죠. 이제 금융과 부동산을 좀 분리해야 된다. 금부 분리안을 제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부동산 본위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위제처럼 부동산이 하나의 본위가 돼서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지역마다 땅값이 다 지금 다 다른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가격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잡아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근본이 이제 동화제가 뭐 지금 되고 있는 게 뭐 상당히 제한적인데 금은 그나마 그래도 가치가 어느 정도 뭐 1온스 얼마 이런 그렇죠. 것들이 어떤 있잖아요. 일정한 지금? 어떤 단위당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물론 한국의 아파트처럼 이렇게 정형화된 몇 평의 어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의 시세가 형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없죠. 잘 없고 또 매주 우리는 또 친절하게 또 다 이야기를 해주고 또 각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 사회 회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그렇지만 이 부동산의 근본적인 것은 그 부동산 하나하나마다 개별적인 고유의 어떤 가치가 있고 평가 자체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도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이제 부동산 본위제라는 이런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지금 추 장관님께서는 물론 국무위원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이러한 논의의 바탕 속에는 여러 가지 예전에 헨리 조지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깊은 아마 성찰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국토 보유와 관련된 그게 토지 보유와 관련된 그 뭐 기본세, 기본소득 비슷한 그러한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뭐 이재명 지사와 함께 사실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상의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그리고 물론 법령하에서 사실은 일부 부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의 근간을 굉장히 크게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셨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나도 언급할 자유가 있다, 뭐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쉽게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떤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법무부 보셨어요? 장관으로서의 어떤 중차대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과거에 사실 법무부 일이 당에서 많거든요. 이제 또 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끔 어떤 장관으로서의 어떤 직무 수행에 따르는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어떤 질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 활동을 하는데 사실 토지 본위제까지는 괜찮지만 부동산 본위제라고 가정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강조했던 화두를 게 던졌는데. 뭐냐면 금산 분리하자라는 거죠. 금융과 부동산을 좀 분리해서 빼놓자. 금융이 부동산에 들어와서 시장을 휘젓게 되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니까 그거 정도는 이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또 법을 만들 수 있다라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저는 이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물론 이제 뭐 이걸 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본위제라는 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건데 네. 이거를 들어가지고서 이걸 뭐 만약에 사회 이슈화가 돼서 간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고 보고 아마 개인의 그런 의견 취지에서 정도밖에 안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저는 항상 정치인들의 말이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그린벨트 사태를 겪으면서도 많은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설화는 그냥 설화로 가야지 그 설화를 가지고 정책의 모든 거를 평가하는 사실 이런 거는 저는 정책이 왜곡될 수도 있고 정책의 본질이 잘못 전달될 수 있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그건 좀 자제가 돼야 될 자리가 거라고 자리인 생각해요. 만큼 본인들이 좀 말조심을 해야 되는 예, 게 그렇게 좀 해야 필요하지 되는데 않을까. 이제 그거는 본인들의 건데 장관이고 과거에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 내가 한마디 하겠다는데 하지 마세요라고 할 사람은 누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을 수는 본인들이 없는데. 스스로 이거는 내가 말을 하면 이거 좀 어떤 사회 또, 문제가 논란이 네. 생기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쉬웠던 점들이 그런 설화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이 상당히 불안해하잖아요. 혼란스럽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추진하자 구체적인 뭐 로드맵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은 계속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됐던 게 아까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그 지역보다는 서울 또 광역시 이렇게 큰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들이 집값에서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셋값이 계속 수직 상승하는 뭐 50 몇 주째 지금 계속 오르는 상황인데 지방에서는 뭐 역전세가 우려될 정도로 지금 전세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양극화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게 필요한데 산업 구조의 변화도 그렇고 그걸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으로 대응하는 게 일차적인 대직요법이죠. 그렇죠. 대직요법인데 사실은 사람과 일자리가 떠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왜 사람들이 영호남을 떠나서 수도권을 몰리는지 특히 왜 20대가 이렇게 오는지 20대가 수도권을 몰리는 현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호남에서 20대가 서울로 왔다가 집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경기도로 빠져나갑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결혼을 못하거나 연기하거나 아, 출산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게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결부가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굉장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과 좀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부처마다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따로, 과기부 따로, 산업부 따로, 교육부 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대개 이제 국가 중앙정부의 공모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예. 시구마다 다 분산이 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이런 문제 대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는 좀 범부처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네. 이런 것들을 몇 개의 거점에 장수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지방 부동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오랜 숙제예요.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제 양극화 이야기가 좀 많고요. 네. 지방 부분이 상대적으로 뭐 그나마 그 지역별로 어떤 수급 상황에 있어서 조금 이제 공급이 부족한 곳들은 가격이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별로 오른 데가 있긴 했지만 예.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 구조적인 요인들도 있긴 한데요. 저는 어떤 정부 자체가 그동안에 지금 4년 차에 지금 정부가 들었었는데요. 3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사실 굉장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말 엉뚱한 헛발질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와서 제가 제일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이 이렇게 되고 서울의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그 방법, 그 논란 중에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에 모든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정부 자체가 제일 처음에 밀고 나갔던 어떤 정책 기조가 많이 흔들리고 네, 있다는 느낌을 그렇죠. 갖습니다.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과 함께 정부는 분명히 주거 안정을 강조했거든요. 주거 안정이라는 것은 그 2017년도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때 100만 호 공급을 한다고 할 때 85만 호가 5년 동안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주거를 안정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은 사실은 지금 전월세 3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부를 보완한다지 하면은 하나의 일맥상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대통령께서도 20대, 30대에도 집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뭔가 애써 주시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네. 지금 내 집 마련이 저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정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본래의 정책 목표를 찾든지 아니면은 획기적이고도 시장에 사실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떤 주택 분양과 관련된 네. 어떤 대책을 내놓든지 공급 대책을 내놓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이뤄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정부의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성규 선임연구위원, 이재문 소장, 김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